2018년 8월 25일 토요일, 팟빵에 댓글 달아주신 정주행 중의원님의 댓글이 생각나는 이 낮.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2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비엔남 엄사장입니다. 자꾸 굿모닝 비엔남을 붙이니까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인사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어제 우리 녹음하고 또 오늘 하루 만에 네네네. 또 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엄사장이 또 큰 출장이 있어가지고 네, 시간이 안 난다 그러길래 오늘 그렇죠. 또 연달아서 찍었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이미 출장 갔다 온 다음이겠지만 네. 또 저희 또 출장 가기 전에 한번 미리미리 또 이렇게 네. 샘플을 만들어 놔야죠. 그때 좋은 데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거. 자카르타. 지금 저 팔렘방 맞나요? 팔렘방이 뭡니까? 팔렘방 팔라딘? 아시안 게임. 도시 이름이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자카르타에서 지금 아시죠? 그렇죠. 자카르타에서 합니다, 그래요? 지금. 네네네. 요번에 그 리그 오브 레전드가 공중파 요번에 생중계한다고. 자카르타에서? 이거 한국 공중파에서. 아 그래요? 공중파에서 게임 방송이 어. 요번에 지금 결승전이라고 들었는가?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 대회를 공중파 KBS랑 MBC에서 아마 생중계한다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온 거야 지금 우리가. 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미쳤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세상이 참 빨리 바뀐다는 게. 예. 예전에 제가 그 인터넷 유머글에서 본 건데 그 임요한 씨가 아침마당에 나오신 거 본 거 있어요 혹시? 본 것 같아요. 뭐 그런 그 그런 거본것 같아요. 20년쯤에 그 임요한 씨가 아침마당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MC들이 그때까지 프로 게이머의 인식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은 그래서 그 임요한 씨는 그 하루에 게임을 16시간씩 하는데 그럼 뭐가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게임 중독자가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연봉을 1억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뭐 그게 뭐 있잖아요. 뭐 진짜 약간 그 월급을 게임 캐시를 주는 줄 알았나 봐요. 약간 인식이.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보고 제가 예전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걸 그래서. 근데 옛날에 그거 아세요? 그 올림픽 종목에 예. e스포츠 추가하려고 했던 거.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네, 스타를 예, 추가하려고. 제가 예. 생각할 때는 당시에 그 마주작 사태, 그죠. 아시죠? 그 나라랑 네. 한 방에 가버렸죠. 그 조작 사태가 있지 않았으면은 스타크래프트가 지금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종목이었고. 지금은 사실 뭐 윷놀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전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느꼈죠. 예전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베트남도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사는 세상이 빨리빨리 변화하고 네. 특히 또 베트남은 또 저희 알다시피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하노이에 있는 롯데센터 옆에 건물을 지나다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빈 그룹에서 아파트를 하나 짓고 있어요. 가장 빈홈이라고 지금 브랜드. 비싼 아파트 중 하나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근데 여기가 진짜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어요. 원래 진짜 하나도 없었었는데 벌써 이제 건물이 다 올라갔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노이에 있는 건물이 무수하게 많은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제 이 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박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그 미래를 보고 저희들에게 왔는데 네, 그렇죠. 이 방송을 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좀 뜬금없이 e스포츠로 얘기를 꺼낸 이유가 좀 변화하는 나라 속에서도 또 많은 단점과 좀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또 저희 방송을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또 너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왜냐면 지금 저도 그래요. 한국의 방송이나 TV, 신문 뭐 각종 미디어를 보면은 베트남 그 엘도라도예요. 막 그 땅 파면 기름 나오는 나라고 아주 엘도라도가 뭐죠? 그 황금도시 모릅니까 예전에? 그 옛날에 그 저 남미에 있는 숨겨진 황금의 도시. 메소포타미아가 아닌데? 뭐 그런 거. 잉카 문명 문명에. 뭐 숨어있다 그러는 네. 거. 그래서 지금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 베트남의 황금빛과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이런 또 결정적인 저희가 이 방송 찍게 된 이유가 있죠 지금. 그렇죠. 우리 또 결정적인- 정주행 몽크님께서 또 이게 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 방송을 보고 베트남에 오겠다, 뭐 취업을 하고 싶어 오신다. 아마 제 생각에 아마 취준생이신 것 같아요. 저도 하노이행 비행기 티켓 결제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마 요 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새벽에 이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잠이 깨가지고 새벽 3시에 엄사장한테 카톡을 보냈죠.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아닌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좀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베트남에 안 좋은 게 있으면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솔직히 까놓고 이런 걸로 인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네. 베트남 오시는 걸 다시 한번 더 고려하셔야 하지 않나 그렇죠. 하는 저희가 현재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광고 잠깐 듣고 와서 광고 듣고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네. 친구야, 우리 하노이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이 새벽 1시인데 호텔 체크아웃 이후에
오후 저녁 시간 동안 캐리어 맡길 만한 곳 없을까? 나만 믿어. 수화물 사이즈에 상관없이 단돈 9달러로 하노이 호텔에서 공항까지 수화물을 대신 배달해주는 더 무빙 컴퍼니 서비스가 있잖아. 하노이 여행 아직도 캐리어 끌고 다니시나요? 수화물 핸즈프리 서비스 더 무빙 컴퍼니.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방송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베트남에 오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오지 마. 오지 마.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밥그릇을 뺏은 사람입니다. 어디 감히. 견제구를 던져야 됩니다. 약간 이게. 네. 새싹을 밟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면 오실수록 나의 밥그릇이 지금 또 그런 분이 오실 수 있잖아요. 약간 그 진짜로 그 이재의 2%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베트남 방송 찍는다고 하면 이제 이 박사, 이 작가 네, 그래서 네. 뭐 2%쇼도 많아요. 다른 방송에도 보면. 그렇죠. 김프로 쇼도 있고. 맞아. 뭐. 그런데 분이 오셔가지고 괜히 생태계 흐리면은 네. 우리 같은 이제 이런 뭐랄까요 피라미들이 듣보들이 이제 서서히 좀 커가려고 하고 있는데 새싹을 밟아주시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견제구를 던지는 의미로 만든 방송이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랄까 저희 그러니까 수능실 때도 그랬고 좀 유망한 자기의 꿈과 자신의 생각보다는 학교 점수 맞춰서 보내고 그렇죠. 남들이 막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제 친구가 제 그 알 친구가 공대 가면 취업 잘 된다고 하니까 미대생을 꿈꾸는 친구였고 옛날에 네. 미술과 문학적 감성이 되게 풍부한 친구, 음악적 감성이 풍부한 속된 말로 좀 비속어를 쓰면 약간 딴따라한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취업 잘 된다고 공대를 보냈어요. 그냥 잘 간 거 아닌가요? 잘 갔죠. 인생을 생각하면 잘 갔어. 거의 미대 갔으면 뭐 먹고 살아? 그렇지. 아, 근데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고 네. 또 최근 트렌드가 좀 그런 거에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진짜 가면은 뭐 다 될 것 같고 뭐 빨대만 꼽으면 석유가 터질 것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머징 컨트리니까 가면은 내가 같이 클 수 있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네.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보면 이제 저는 그런 기업가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10년 동안 16배 성장을 하는 동안 나는 도대체 16배 이상 성장을 이루었나?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장 회사에- 창고가 16배 이상 늘었을 겁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긴 그럼 하겠네요. 그게 성공이죠. 그래서 아까 암사님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나라는 크고 사회는 바뀌고 무언가 빠르게 돌아가는데 내가 완다고 해서 그 흐름을 탈 수 있냐?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수영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네. 여기 뭐 물도 타고 뛰어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죠. 저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꼽은 내용이 뭐죠? 먹고 사는 거, 아큐페이션인가? 큐페이션. 좀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로 아큐페이션 맞는 거 그냥 쉬운 말로 잡. 직업. 네, 직업이라는 키워드에 관련해가지고 베트남에 오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가 일전에 뭐 직업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취업이라든지는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몇 번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그랬죠. 현장에 있는 친구도 불러가지고 밥 사 먹으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직업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 건 물어보지 마십시오. 전 제 미래를 스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직업군이라 근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직업군이 다양한가? 한국은 다양하죠. 어떤 의미로? 한국 프로게이머 또 뭐 직업이지. 또 직업이 되고. 그렇지. 또 뭐 제가 볼 때 한국은 굉장히 직업군이 다양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서양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베트남에서는 물론 베트남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직업군이 많이 있겠지만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군은 제가 볼 때 몇 개 없습니다. 주재원, 현채, 식당 사장 더 있을까요? 없어. 주재원, 현채, 식당 사장 없어. 정확해. 없습니다. 식당 사장님까지 해서 나머지가 또 뭐 있을까요? 없어. 없습니다. 칼 같네. 네. 그래서 또 직업 선택군이 또 생각보다 다양하지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여기 또 뭐랄까 그 예전에 엄 사장님이랑 저희 또 그 김 이사님이랑 방송 찍으면서 얘기한 게 뭐 저희 회사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랄까 그 한국 같은 경우는 한 회사의 스페셜리스트를 키우지 않습니까? 한 보직의 스페셜리스트. 예를 들면은 저는 뭐 대기업을 안 가봤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영업이면 영업 같은 스킬을 정말 철저하게 가르치고 예. 예를 들면은 그것도 뭐랄까 뭐 회계면 회계.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써먹을 때가 있거든. 왜냐면 자기 어느 회사에 회계부서에서 예를 들어 5년 일했다, 미전실에 5년 일했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 사람은 한 사람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 베트남은 조금 그런 게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회사가 나와도
적은 인원으로서 다양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약간 뭐 개인으로서는 좀 넓은 방면의 지식을 쌓을 수 있는가 하면은 전문성 있는 부분을 갖기는 좀 쉽지가 않다라는 상황이 크죠. 그래서 왜냐면은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일을 하시다가 젊으신 분들이 대기업에 이직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한국 대기업으로. 네네. 현재지만. 아니요. 한국으로 가서 가지고 또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가 인정받는 게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베트남에 살아봤다는 걸 인정받는 거지 그 사람이 직무 역량을 인정받는 거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은. 그렇죠. 베트남이 뜨고 있다 보니까 베트남에 대한 그런 경험적 바탕이 인정받는 것 뿐이지. 네. 네. 그리고 또 언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워낙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뭐 그런 경향이 짙다 보니까 약간 그 뭐랄까요. 저희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엠달라지 뭐 이름이 뭐야 정도만 해도 베트남어를 잘한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점점 더 뭐랄까 그 요구치가 높아지고 여기서 또 다른 경쟁 사회가 생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티코 엠라 이제 뭐 어. 취미가 뭐냐 이 정도 물어봐야지 그나마 이제 그렇죠. 좀 그러면 이제는 그러니까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뭐랄까 여기 와서 자기는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 자기는 회계 전문가가 되고 싶고 여기서 영업이나 뭐 인사 쪽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오셔가지고 이 일 저 일 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한국 가서 보니까 이제 베트남 저도 아닌 거야. 베트남에서 너 2년 살아봤네가 그게 경력이야. 그게 돼버리면은 좀 인생이 좀 슬프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인생이 꼬인 케이스인데 저 전공은 분명히 공대를 전공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거기서까지 봤는데 저는 R&D 엔지니어였죠. 여기 오는 순간 베트남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거치고 잠깐 어설픈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가 지금 와서는 또 뭐 컨설팅이라던가 뭐 이런 애매하게 마케팅과 뭐 해외 영업 이런 거 일을 하다 보니까 경력이 꼬였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은 뭐 그냥 공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뭐 그냥 베트남에 오래 있는 뭐 이런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PPT 잘 만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죠 사실은 이런 것 네.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취업을 구하실 때 분명히 환경이 달라요 오면은 자기는 자기 전공이랑 굉장히 다른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막상 와가지고 이것저것 짬통같이 이래저래 부르다가 한국 돌아가야겠다 싶었는데 경력 인정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여기서 뭐 주재원으로 오셨으면 한국에 또 뭐 원천 소득세 증명서 같은 거 뗄 수가 있고 그렇죠. 경력 증명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서 현지채용으로 일을 하면은 한국 가는 순간 요 모든 세금 흔적도 사라진 저희는 경력 무직자, 단절 상태가 무직자 되는 아닙니까? 거죠. 그렇죠. 무직자. 예. 한국에 저 세금도 안 냅니다. 세금 내지. 세금 내죠 부모님 내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 가면 세금 많이 냅니다. 아, 뭐 담배 많이 피기 때문에. 애국자시네. 애국자예요 저는. 요즘 담배 피는 사람 애국자라고. 아유 그러는데. 큰 애국자입니다 요즘에. 담배세가 한 80% 이상일 거예요. 하여튼 베트남에 제가 처음에 오려고 했을 때 제가 좀 철이 없었어요. 베트남 가가지고 저는 나름 제가 살렸던 경력, 공학적인 게 있다 보니까 저는 IT 스타트업을 하고 싶었어요. 베트남 가면은 약간 나는 그런 일을 해봐야겠다고 왔는데 말도 안 돼. 베트남에 무슨 한국 사람이 IT 스타트업을 해 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있죠. 그런데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고 여기 오시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채 주재원 식당 사장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전자 현채 전자 주재원 봉제 현채 현재 봉제 주재원 그다음 식당 그, 사장 식당 알바 정도 알바.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왔더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없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전자회사에서 일을 조금 했었는데 지금이야 제가 나와가지고 뭔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베트남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뽕빨뽕빨하는 소리를 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있었던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의 시간 동안에는 저는 뽕빨을 1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시골 반경 10km 이내에는 그 어떤 슈퍼도 존재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도시에서 맞아요. 월화수목금토 매일마다 7시, 8시, 9시, 10시까지 근무하는 게 이루어지고 일요일날 오직 하루 도시로 나와가지고 보는 거는 친구 보고 밥 먹고 하다 보면 또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우울한 삶의 연속? 맞아요. 그거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한국이었으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못 누리죠. 그냥 저녁에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먹자, 뭐 당구 한 게임 치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 하노이랑 그 하노이 베트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한 60% 이상은 예전에 그 엄사장에 살았던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60%가 뭡니까? 7, 80%는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 근데 또 박린 이런 데는 좋잖아. 박린은 또 괜찮죠. 하노이보다 좋아요 거기. 아 그렇죠. 인프라가 많기. 그래서 누군가 그랬었죠. 박린 한 달 살기 하고 싶은 도시라고. 아 그렇죠. 예를 들면은 몇몇 한인들이 많이 사는 특히 삼성 같은 회사가 있는 주위에는 인프라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엄사장에 사는 것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는 않을 거지만 예를 들면 그걸 제외하고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힘들게 지내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 외국 생활하면은 저기 진짜 노천 카페에서 그 코스모폴리탄 이런 거 마시면서 쇼핑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 네. 꿈을 꾸고 오시는 건 좋지만 그 꿈이 뭔가 전자에 대한 꿈, 동제에 대한 꿈이 아니면은 꿈을 꾸기가 솔직히 쉽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다양한 삶이 없다. 그리고 또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을 저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수는 있죠. 아니 변호사 여기서 큰일을 못해. 변호사들 오면 여기서 컨설팅 하잖아. 법인 세워주고 뭐 이런 거. 그거 그러니까 좀 뭔가 뭐랄까 우리가 생각했던 변호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 법정 들어가서 뭐 그렇죠. 막 무전 유죄 마르크스 책임을 헌법 1조 1항 이에치카가 쓴 그 역사의 종말 아십니까? 봤어요 혹시 이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변호인. 그럼 영국 뭐고 그 영국 외교부도 빨갱이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기서. 지금 또 약파는 또 그런 약파는 안 되고. 네. 그런 좀 뭔가 인텔리한 직업들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또 특히 또 외국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또 적응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분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채, 주재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두 가지인데 네. 보통 와가지고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 하시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그냥 와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취업하시면 현채라고 불리잖아요. 네, 현지 채용이죠. 네, 현지 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면 좀 케이스가 다르죠.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되셔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그건 주재원이에요. 그렇죠. 왕 대우를 받고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꿈만 꾸고 오시면은 현채로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신분 격차. 그러니까 차별을 안 느낄 수가 없긴 해요 사실. 왜냐면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애 학비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줘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경조사비 나와 명절 되면은 선물 줘 고향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채와 주재원 가장 큰 차이는 집을 주냐 안 주냐가 굉장히 크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물론 주재원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업무적인 역량이 있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 많은 경비를 들여서 오는 건데 저도 사실은 예전에 처음 일할 때 그랬어요. 아이 베트남은 내가 더 잘하는 저 사람보다. 그렇지. 나는 왜 저 사람 월급 반밖에 뭐 일을 못하냐. 경솔했어 그때. 왜 경솔했지? 아 우리 주장도 일이 잘했거든 사실. 잘하니까 보낸 거고 사실은. 그쵸? 맞아. 그렇지만 근데 또 현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도 돈이고 하지만 그 뭐랄까 알 수 없는 그 뭐죠? 자격지심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또 주재원 같은 경우는 아 베트남에서 여기서 나 정말 뭔가 꿈과 막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또 복귀 받아서 들어가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받아 들었어요. 그렇죠. 본사에서. 왜냐면 이 사람 관리자나 매니저로 사람을 보내놨는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 사람 닥달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오실 때는 좀 생각을 일반적으로 제네럴하게 보시면은 그런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일주일에 하루만 쉬면서 일을 하면서 이 나라의 크는 것들을 보고 하겠다 하면은 좀 오시는 추천하는데 이렇게 좀 철없는 생각들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막 뭘 해야겠다 막 이런 맞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실제 쉽지가 않다. 왜냐면 업무 자체도 어쨌건 간에 그 본사 오더 따라서 하는 게 많고 여기 뭐랄까 자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그렇죠. 특히 제조업 기반이 많고 그냥 본사 오더를 따서 거기 움직이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크리에이티브하고 좀 뭔가 액티브한 일들은 많지 않다 생각도 들고. 아까 또 아까 식당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식당 사장님들 같은 경우도 준비 없이 왔다가 굉장히 많이 피를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게. 그렇죠. 지금은 또 식당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식당 사장 하실 분들은 이제 인도 뭐 이런 데 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왜냐면은 뭐 대표적인 예인데 그 S사 그 삼성이 공사를 할 때는 그 박린이라는 동네는 정말 그 비유를 자주 드는 말인데 진짜 그 김밥에 김치에 밥만 팔아도 장사가 잘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 동네는 워낙 경기가 좋았고 많은 건설업체 분들이 일을 하셨고 뭐 이런 좋은 일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는 식당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김치에 밥만 팔아도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삼성이 공사를 안 하다 보니 착살이 났어요 거기 지금 동네가. 엄청나게 폐업 많이 하시고 장사한다고 지금 많이 들어가셨다가 피를 많이 보셨거든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저 남쪽 지방에서 그 호텔 있잖아요. 호텔인데 그런 일반적인 호텔이 아니라 약간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런 하청 업체들의 기숙사처럼 쓰는 호텔들 그거를 인수하신 거야 최근에.
인수했을 때는 뭐 삼성이 공장을 지을 거다 막 이런 소문이 소스를 있어가지고 인수했지. 어마어마한 권리금을 또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했더니 삼성에서 공사하는 소식이 전혀 없고 이미 삼성 내에서 기숙사를 다 지어버린 상태여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오면 기숙사로 가면 되고 갈 손님들이 안 온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달 유지비가 얼마나 이렇게 나오는데 유지할지 팔지를 막 고민하시길래 저희가 이제 그걸 그냥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이렇게 돈을 내면서 있으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저는 좀 생각을 발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약간 그 성인들이 많이 가는 그걸로 모텔로 개조해서 삼성 앞이면 큰 돈 버셨을 건데 나는. 진짜요. 근데 뭐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 네. 그래서 그런 게 많다. 그래서 또 아까 그것도 뭐 또 직업 자체도 경기를 많이 타줘야겠다. 특히 건설이나 약간 그 뭐랄까 그 사회 기반 산업을 닦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이제 그 펜대 하나에 굉장히 많이 휘청휘청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건설 예를 들면 그 예전에 그 갤럭시 S 터졌을 때 세븐 터졌을 때 난리 났죠 이게 또. 그랬죠. 예. 공장 막 난리가 났었죠. 특히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나요 사실은.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거래처를 찾아볼 수 있는 조금의 일반의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회사만 보고 들어오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문제 생겨버리면 좀 많이 문제 생길 수도 있다. 직업적으로 좀 불안한 게 많죠 이거 사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직업적으로 좀 경기도 많이 타고 좀 불안한 게 있고 그런 거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거나 자기가 있던 직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네. 두 번째가 물론 제가 또 뒤에도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기. 이 나라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커리어가 그렇죠. 있죠. 왜냐면은 뭐 여기 신문 기사를 뒤져보시면은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예전에 뭐 15년, 20년 전에 베트남에 건너오셔서 뭘 변호사 공부하시고 뭐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예전에 국영기업 사장님이 부사장인가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건설회사 중에 건설회사 큰 건설회사인데 거기 뭐 부사장쯤 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막 한국 사람이 이제 이제 베트남 회사에 부사장까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언론 기사 같은 게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바꿔 말하면은 그거는 정말 특이 케이스고 예를 들면은 정말 초창기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때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저희보다 그때 적었고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뭐 그쪽에서 역량을 키우셨기 때문에 그 정도 위치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 저희 나이대 같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 이제 한 5년 안팎으로 돼가지고 베트남이 주목을 받아서 이제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커리어 끝을 몰라요.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사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밑바닥부터 끝까지 가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베트남에는 지금 그런 뭐랄까요 그 뭐 표본이 없어 지금. 아직까지는 없죠.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베트남에 이를테면 공장이나 뭐 이런 거 테크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베트남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미얀마도 가셔야 되고 인도로 멀리 가야 되고 그쵸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남미가 끝날 수도 있어. 남극일 수도 있고. 그렇지. 진짜 달러 갈 수도 있어 우리 지금 달에. 네. 다른 좋은 거 아닌가? 알고 모르지. 그런 것도 있고 맞죠. 어. 베트남 나라 자체에서 다른 데로 무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에 온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또 사무직을 생각해 보면은 사무직도 그렇거든요. 제 생각에. 지금 뭐가 그렇지? 우리 지금 현찰에 들어와서 법인장 난 사람 있어? 그런 사람들을 전 본 적이 없죠.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셋업을 한다라고 뭐 이런 개념 특수한 개념 같은 경우는 몇 분 계시긴 한데. 셋업법인장 개념은 말 그대로 이제 이용당하고 팽당하는 느낌이죠.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신입 사원부터 시작해가 대리, 차장, 과장, 부장 쭉쭉쭉 해가지고 법인장 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표본도 없고.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 많지 않아. 들은 사례가 별로 없잖아. 전체 쪽은 많지가 않아 내가 봤기로도.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어쨌건 간에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들은 현지화를 시키려고 해요 여기. 그렇죠. 로컬라이제이션을 어차피 해야 그러니까 되는. 한국 사람들 다 내보려고 하고 그러면 5년 10년 뒤에 우리의 경쟁자는 베트남 사람들인데 맞잖아요. 맞아, 지난번에 또 교육방송 때 저희가 그렇죠, 언급을 정확해요. 드렸던 것처럼 예,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예.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 가급적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리고 한국 본사는 어쨌든 간에 경비 생각을 하니까 한국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냥 묻고 싶은 거죠. 5년 10년 뒤에 과연 우리 회사의 있을까? 법인장은 누가 달까? 저는 좀 그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냐. 물론 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생각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취업하시는 분들이 야 한국 사람이 더 똑똑하고 잘하는데 내가 뭐 나중에 법인장하고 사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건데 회사랑 경영인의 마인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특출난 사람이 아닌 이상. 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말이 왜 이렇게 많죠 오늘? 직업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직업의 다양성이 굉장히 적다.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적을 뿐더러
물론 그 선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어디가 될지는 또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오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좀 신분격차를 느끼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예. 뭐 안타까운 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불확실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10년 뒤에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저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보다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적다, 다양성이 적다. 어차피 근데 염두에 두시는 분들일 것 같아. 베트남 올 정도는. 이제 10년 뒤엔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살아 근데. 뭐 먹지 그 사람들? 방글라데시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데 갈 것 같아. 막 마다가스카르 이런 데 가가지고 뭐 그 원숭이랑 같이 막 이렇게. 아 그 사람 그분들이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네, 원숭이가 네. 많으니까. 네. 국립공원에 원숭이가 많잖아요. 네, 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직업 선택 여기까지 하고 네, 다른 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베트남에 오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뭐죠? 경제, 경제, 이코노미, 미래 전망. 미래 전망, 미래 전망은 영어로 왜 안 해요? 퓨처, 포캐스트, 포캐스트 퓨처? 몰라. 뭐 그런 거. 베트남 경제를 사실 저희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논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면 뭐 저희가 동네 가면은 이렇게 장기판 깔고 마트 평상에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냥 뭐 카페에서. 나라님이 어떻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뭐 살아가는 그냥 그런 생활인으로서 네. 느끼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는 어떻고 저희가- 향후 전망은 어떤지 왜 요걸 통해서 베트남에 오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단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자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베트남 경제는 현재로서는 밝아 보이죠. 보이죠, 맞아요. 네. 굉장히 밝아요, 사실. 밝죠? 예, 밝아. 밖에 지금 아직 5시라서 해도 밝고. 그렇죠. 경제 전망도 밝고 예. 베트남 경제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몇 프로도 한 7% 아닙니까? 7%는 좀 안 되고 한 6.5% 전후로 지금 계속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경제라는 게 좀 뭔가 허수가 좀 끼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지금. 그렇죠. 베트남의 경제가 그렇게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몇 가지까지 있어요? 첫 제가 번째 생각할 뭐요? 첫 번째로 일단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영향.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트남 놓지는 않을 거고.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베트남에다가 무한한 애정을 쏟고 있는 삼성, 그렇죠. LG, LG? 이런 한국의 대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애들이 그 내수 시장을 볼 수 있는 노동력 같은 경우. 그렇죠. 일단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고 굉장히 좋은 쪽으로 얘기 나오는데 지금. 좋습니다. 투자하시고요. 하지만 여기서 불안정성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만 삐까닥 틀어지면은 왜냐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베트남의 100대 기업까지 너무 많이 갔고 예를 들면 뭐 한 10대 기업? 10대 기업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생각나는 기업 뭐 있어요 지금? 비나밀크, 뭐 비나밀크, 빈그룹, 빈그룹, 호아팟 그룹. 핫팟 그룹 또 뭐였죠? 뭐 그런 거. 건설 회사들. 네. 여기서 생각이 뭐냐면 베트남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대 그룹이 아니 10대 그룹, 20대 그룹을 따져보면은 일단 대장 주인 비나밀크를 생각해 봅시다. 그건 네. 뭘까요? 그냥 우유, 낙농업. 낙농업이에요. 그냥 우유 만들어서 유제품 관련해서 만드는 음식이고 두 번째가 빈그룹이 뭐죠?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 위주로 지금 자동차와 스마트폰 뭐 모든 걸로 아니, 유통까지 확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메인은 일단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팍그룹 같은 경우는 건설 회사죠. 건설 회사죠. 대부분 다 건설 회사예요. 건설과 부동산 위주로 지금 편이 짜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말은 즉슨 뭐냐? 삼성 우리 탑 10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성, 전자, LG, SK 하이닉스, 닉스, 또 뭐 있죠? 그다음 현대 자동차, 뭐 한국전력. 뭐 또 뭐 있죠 그런 거? 그런 게 지금 상위 탑 5 안에 드는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포스코. 포스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아는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과도기를 넘겼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뭐랄까요 그 사회 기반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존재를 해요 사실. 그리고 제조업들이 튼튼하죠. 예를 들면은 어쨌건 간에 뭐 단계를 지나가지고 글로벌 기업이 되긴 했지만 네. 그 과정을 볼 때도 한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만들려고 하고 조선도 하려고 하고 철강도 만들려고 중공업과 하고 중공업도 하고 뭐 화학도 하고 뭐 다 거쳐서 지금은 이제 첨단 IT. 예. 근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부족하다. 그렇죠. 드디어 뭔가 이제 좀 시장에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드는 게 자동차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유 이런 걸 제외하고 그건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이제 맞습니다. 공산품 중에서도 이제 진짜로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산업 같은 산업이다 하는 게 드디어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애들이.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다들 그냥 건설이라든지 뭐랄까 그 지금 부동산이 여기 좀 또 버블이 많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렇죠. 거기 관련돼서 편승되는 그 뭐랄까 건설 관련 주식들이 많다 보니
그걸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다른 회사들은 아직까지 기반이 너무 없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요, 이 나라가. 예. 기반이. 왜냐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물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품 소재들을 결국은 다 1차 변도, 2차 변도 한국 기업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렇죠. 베트남 현지에서 가져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게 그나마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품의 자국산화 비율을 높이면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데 그게 이제 한계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를 할 때는 사실은 경쟁사가 뭐랄까 뭐 일본, 뭐 독일 같은 그런 부품 같은 경우는 있지만 맞습니다. 네. 어쨌거나 한국이 저렴했죠. 한국도 결국은 가마우지 경제라는 말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마우지가 요게 새잖아. 가마우지가 이렇게 쑥 올라오면 쫙 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것들은 이 부품 소재 산업이 우리나라 자체도 튼튼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렇죠. 일본이나 이런 데에 있는 기술력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장비를 수입해와가지고 제조 장비들을 독일에서 수입해오고 일본에서 수입해오고 그런 걸 이제 최종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기반적인 게 별로 안 남는데 베트남은 더 심한 거지 그게. 맞아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 중국처럼 베트남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왜냐면은 자 한국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전에 우리 박 대통령이 예를 들면 자 우리 경제 개발 해보자라고 해서 뭐 많이 밀어줬죠 옛날에. 그랬죠. 그 포항 쪽에 중공업 그냥 밀어버리고 울산 맞죠? 포항 쪽. 포항 서포항 쪽 중공업을 밀어버리고 고속도로 뚫자니까 뚫어버리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가능했고 그런 식으로 쉽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남북이 통일된 국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권 다툼이 심하다 보니까 그거를 뭐 집적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뭔가 발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항구 도시에 중공업 짓고 화학단지 짓고 예를 들면 뭐 물류 들어가고 해야지 거기가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거기가 좀 효율이 높아지는데 네. 베트남은 그게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북부에 발전소 지으면 남부에는 화학 공장 지어줘야 되고 예를 들면 중부에는 뭐 항구를 지어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균등 발전을 해줘야 되는 해버리는 게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성격이 지금 베트남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지금 뭐 남부 저기 붕다오 쪽에 지금 이제 뭐 플랜트라든지 그런 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진 않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고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한국이 예전에 가발 만들거나 신발 만들 때는 그때 뭐랄까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어쨌거나 한국산 신발은 싸고 값이 좋다라고 해서 제값에 팔리는 거 물건이 좋은 건데 최근에서 봅시다. 저희 인도네시아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있죠. 미얀마 뭐 이런 캄보디아 다 중국에서도 심지어 하고 있는데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 넘어감으로써 인건비가 싸져요. 그래서 그 굳이 비싼 그 해안가 지방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1차 예를 들면 삼성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저희 뭐 그 많은 한국 기업들이 1차 그 단순 제조 공업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경쟁이 좀 덜 심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밀어주고 주위에서 서포트를 받다 보면 클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는데 베트남은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뭔가 지금 산업 기반이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봐도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동산, 건설, 건설, 부동산 정확하게 딱 봐도 그냥 버블 끼기 좋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부동산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네. 여기에 이제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많죠. 화폐 개혁이란 말인즉슨 여기가 돈 단위가 너무 높아요. 처음에 보면 굉장히 헷갈리잖아. 여기 뭐 거의 짐바브웨 이런 급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싸죠 여기가.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지폐 단위가 50만 동입니다. 50만 동. 50만. 처음에 보시는 사람들은 50만 동 하면 이게 얼마야? 아유, 뭐 어마어마한 돈이 아닌가? 택시 타고 그거 내면은 무슨 진짜 뭐 깜짝 놀라죠 진짜 그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를 쓴다면은 그래봐야 1000동인데 1000동도 솔직히 우리나라 1000원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1000동은 여기는 돈도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 1000불 그래봐 깜짝 놀라지. 근데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 뭐라고 하지? 뒤에 자리를 끊어서 만들려고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카더라긴 한데 여기서 이제 돈이 장롱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은 거지. 많죠. 왜냐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나라다 보니까 그게 되게 심하대요 베트남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왜냐면은 전쟁이 끝나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그게 없는 거야. 뭐가 없어. 나라가 망했는데 돈은 못 찾지. 아, 예를 들면 말이야 네.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실물 자산. 실물자산, 네. 금괴, 달러, 보석, 뭐 채권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가 않아요. 지금 네. 점점 높아지는 단계긴 한데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는 현금, 실물로 가지고 맞아.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네. 가지고 있는 거 아닌데 다 그걸 이제 감추고 있으니까
요거를 꺼내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제 화폐 개혁이라는 거죠. 그렇죠. 돈을 바꿔버리면은 그거 바꾸기 위해서는 은행 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실물 자산, 이게 뭐야 대표적인 게 부동산 부동산이죠. 그래서 건축금이 그래서 불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고 대한민국도 그랬고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롤모델로 해서 이제 산업 기반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뭐랄까 국가 주도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따라가죠. 이제 우리 7, 80년대 한국이 그랬다시 한 가지 네. 그걸로 이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여기에 집을 너무 많이 지어. 왜냐면 도시 집중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런 개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도시화의 과정이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찾아왔어. 네. 일자리를 찾는데 건설할 곳이 부족하니까 하니까 집을 짓는다는데 지금 베트남이 그게 제가 봤을 때 역순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물부터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짓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짓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엄 사장이 그 얘기에 좀 일정 부분 동감하는 이유가 어쨌건 간에 그 정책 추진하는 사람들 다 누구야? 다 그 위에서 그 쥐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좀 이제 돌리기로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벗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에 돈 안 집어넣는데 얘들이 왜요? 스위스로 간대. 더 안전하니까. 그 뭐 옛날에 그 메시가 갔던 거죠. 그 뭐 바하마. 바하마 이런 데로 어. 이제 진짜 부자들은 글로 간대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것도 붐이 곧 꺼지지 않냐라는 얘기가 이제 뭐 좀 소소하게 들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이러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상품 아닙니까? 버블이 꺼지면은 다 작살이 나는 상품인데. 그래도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건 좀 다른 얘기죠. 그거는 그런가? 미국이 좀 그걸 넣어가지고 미국이 프라자 합의 때 쑤셔줘가지고 된 건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식시장이라든가 뭔가 고용시장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게 부동산 거품은 저는 꽂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모셔놓고 한번 찍을 예정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기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제 그 뭐랄까 그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제인데 이번에는 그 베트남이 좀 불안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화해 무드로 돌아서면서 베트남에 이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옛날 음모론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요즘 이 얘기가 한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네. 이거는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쭉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 그 박씨 들어가고 네. 문통이 되면서부터 약간 남북 화해 무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상 좋은 게 중국과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뭐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이제 힘을 입어가지고 외국에서 굉장히 중국을 최종 타겟으로 한 제조기지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지정학적으로 되게 미국이랑 그 뭐랄까요 그 도미노 이론 생각하면은 그렇죠. 국가에 맡아 있다 보니까 네네.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줬죠 사실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 여기 베트남에 진출한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그 개성공단에 있을 때 사업을 잘 하시던 분들이 개성공단 문을 닫으면서 베트남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개성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상황과 베트남에서의 상황과 어떤 게 더 낫냐고 하면은 개성공단이 무조건 낫다고 합니다. 말이 왜냐면 통하잖아요. 일단 말 통하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전문 인력 교육 그리고 숙련공 양성 여기서는 자유가 있다 보니까 숙련공 양성이 돼도 떠나는 거야. 당연하지. 유지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 아주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그런 게 안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치 자체도 북경이랑 훨씬 가깝잖아 북한이. 그렇죠. 북경과 상해 쪽 계산해 보면은 100길이든 60길이든 훨씬 가까워요. 훨씬 가깝고 네. 더 중요한 건 한국어도 가깝잖아 훨씬. 훨씬 가까워요, 맞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주구장창 주장하던 이론인데 지금 좀 뭔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북한 중국하고 인접해 있는 그 지대들이 공단이 이제 들어서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또 철도가 터져버리면 러시아까지 가고 쭉 가잖아. 뭐 유럽까지. 이거 뭐 좀 뭐 너무 그런 좋은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던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다른 이제 유럽 국가로도 진출이 나쁜 위치는 아니고 이러다 보니 네. 제가 뵀던 공제공장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만약 개성공단이 열리면은 베트남 사업을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죠. 네.
차라리 뭐 어차피 정말로 그런 기술이 필요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베트남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세계 정치나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박 남북 관계만 얘기만 나와도 지금 사실 통일된 거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이. 그렇죠. 그 북한의 그 김 씨랑 그 트럼프 씨랑 회담몇 번 했다고 지금 뭐 인식이 돼버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얘기하는 게 베트남식 경제 발전 롤모델을 택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맞아요. 이 사회주의 체제지만 경제 체제는 자유주의로 뭐 이렇게 가겠다는 말인데 이거부터가 기분이 좀 나쁘다는 거야.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니네가 그걸 따라하면은 우리 밥그릇 뺏기는 게 아니냐. 그렇죠. 체제 유지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또 불안한 게 경제적으로는 삼성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크다고 봐요. 베트남이 삼성이 차지하는 이 GDP 공동 총생산이 약 20%에서 30%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표면상으로만 그 정도고 사실 집계가 안 되는 GDP까지 합치면은 전 그렇죠. 훨씬 많죠 이게 지금. 그런데 그게 낙수 효과라고 하죠. 베트남에 떨어지는 게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삼성에서 뭐 500억 불을 했다 뭐 하면은 그중에 떨어지는 거는 베트남 사람들 거기에 일하고 있는 뭐 직접 고용되고 간접 고용되고 가족까지 합쳐서 뭐 끝에야 몇백만 명?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혜택을 보고 있을 뿐이지 그게 나라 전체적으로 받는 이점은 크게 없다. 없죠. 그래서 그 아까 막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 그거를 삼성이 빠져나가도 그 뭐랄까 그 부품을 대거나 그 원자재를 대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전문 인력들을 빼가려고 맞아요. 뭐 연봉 얼마씩 주고 막 몇 년씩 데려가서 기술 다 빼간 다음에 팽 시키는 게 많은데 베트남은 아직 그런 게 없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 자체가 중국만큼 안 되다 보니까 중국처럼 큰 소리를 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장을 지어. 그러면 중국산 원자재 어디 써가지고 얘들 우리가 키워줘야 되니까 얘들이 너희한테 물건 납품하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너네 나가. 이런 데인데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럴 거 모를까요? 중국만큼 파워가 없고 누가 봐도 인구를 하든지 뭐 따졌을 때 중국이 훨씬 큰 나라다 보니까 약간 큰 소리를 못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 중국은 이제 봤을 때 누구라도 가야 되는 시장이었고 그 당시에는 개방 이후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좀 뭔가 이제 우리는 그 당근을 던진 상태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당근을 던졌는데 그 훨씬 파워가 센 거지. 얘들은 코끼리인 거야. 중국이 당근을 줬는데 코끼리고 야들은 약간 좀 뭔가 물소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체급 차이 나다 보니까 큰 소리를 못 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게. 너무 경제적 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 오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우리 개인적인 입장으로 바꿔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직업이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기 재테크를 하러 와요. 저도 많이 봤어요.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부동산 쇼핑하러 오시는 부동산 분들 쇼핑하러 오시는 거 저는 한국 가서 술자리만 가면은 야 너 베트남 있다며 주식 어때? 라고 물어봐. 그렇죠. 부동산 어때 물어봐. 부동산도 주식 어때? 물어봐. 왜냐면 직장인들 주식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온다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리빙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 말고 그냥 한국에서도 투자를 하시거나 뭔가 그 뭐랄까 그 돈을 굴리고 싶은 거를 생각하시는 투자처로 이상적이지 않다, 낭만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정치적인 파워 게임에도 굉장히 많이 휘둘린 나라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북한 쪽에 미국이랑 화해 모드 잡아버리면은 베트남을 뭐 놓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건 어쨌건 세이프하게 예비용으로 놔두긴 해야 그렇지. 되지만 예. 주요 거점 시장이 옮겨갈 수 있는 그렇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과의 그것도 저는 좀 위험하다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을 생산 기지로 많이 보잖아. 네. 맞죠. 베트남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동량을 많이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공산품을 많이 만드는데 아시다시피 사이가 좋진 않아 우리가 또 너무 많이 간 생각일 수도 있는데 중국이 예를 들면은 매겨보라고 중국이랑도 지금 영토 문제, 국경 문제 많지 않습니까? 뭐 방사군도 뭐 문제 있는데 근데 뭐 티벳이나 이런 나라들 대만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중국이 제재를 못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딱 하면 되잖아. 베트남산 제품에 관세 때려버려 중국에서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베트남이 자꾸 뭐 말이 많아 시끄러워? 아 그래? 하면서 알았다고. 베트남산 제품 관세 뭐 예를 들어 50% 70% 때려버려. 중국이니까 가능하잖아 그게. 그렇죠. 막장으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린 게 뭐 중국이랑 사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그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그 외국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의존적이다.
제가 또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나라에 한 20년 전쯤에 오신 분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당시에 올 때 나라가 굉장히 젊고 사람들이 근면 성실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책하고 뭐 산보하는 사람들, 태극권 수영하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와,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나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20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생각해보니까 거지. 많이 안 큰 거야. 꼴랑 해야 이제 뭐 GDP가 인당 2,500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00불이 되니 안 되니 이러고 들어보니까 있던데. 그렇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자원도 없고 가진 걸건 인력밖에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나라는 천혜의 환경, 남부 같은 경우에는 4모작을 할 수가 있고 아우. 북부도 2모작이 가능한 전형적인 농업 국가로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을 인접하고 있는 경제적인 뭐 이런 지리적인 이점과 그런 외국의 자본의 투자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지만 굳이 이게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굳이 뭐 나중에 삼성이 빼고 뭐 미국이 투자를 하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뭐 그냥 농사 지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오히려 농업을 더 키워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네. 베트남에서 지금. 그러니까 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농업이 되게 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긴 한데 그렇죠? 베트남에서 지금 산업군을 잘못 잡았다. 지금 중공업 투자할 때가 아니고 농업을 전문적으로 농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또 뭐 그런 얘기가 들려요. 또 왜 이 나라가 농업을 기계화를 못하냐. 아세요? 혹시 들어본 얘기? 모르겠어요. 얘들 다 지금 아직도 손으로 이거 하잖아. 근데 그렇죠. 하는 이유가 그걸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그거 고용률이랄까? 그거를 기계화 시키면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일자리가 줄으면은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시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받아들이는 있는 곳이 없고 아직까지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제가 좀 들은 얘기도 있어요. 그전에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뭐 경제에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좀 정치인들의 그 멍청한 결단 한두 번 때문에 여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뭐 박통을 뭐 좀 그 사람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그 사람의 이후에 그래도 한국이 좀 나쁜 방향으로 그 뒷 사람들이 뭐 좀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잖아요. 최근간에 물론 부작용이 엄청 많죠. 뭐 그 산업도 뭐 대기업 기준이 어쩌니 했지만 그래도 한국 중국만큼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한강의 기적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없죠. 없죠. 그래서 중국이 그게 가능했는 게 예전에 엄사한테 얘기했는데 등샤오핑이 그 중국 남서부를 그냥 무조건 개발을 해라. 그 버려라. 광저우 상해 쪽을 네. 무조건 개발을 해라. 반발했으면 다 잡아놓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죠. 어쨌든 간에 베이징이 북경이 수도고 그쪽은 개발이 덜 됐는데 거기를 왜 개발을 하냐라고 했는데 등샤오핑이 엄청 밀어붙였대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는 지금 상해부터 시작해서 그쪽 광저우 쪽이 굉장히 중국이 굉장히 그 심장 같은 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아직까지 그런 뭐랄까 엄청난 결정을 하진 않은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그 결정을 잘못 내리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베트남에 오시면 안 되죠. 근데 위험해요. 그 위험은 되게 위험한데 너무 그렇게 막 낙천적으로 뭐 아직까지 그런 크리티컬한 결정을 당 수뇌부가 내려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도이모이 이후에 근데 이제 지금 딱 시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펜대를 잘못 굴렸다라고 하면 한 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삼성이 자리를 빼면은 그 밑에 줄줄이 잘려 있는 2차 벤더, 1차 벤더들이 다 나가야 되고 나가면은? 정작 와가지고는 한식당 여신 분들 물건 한식 팔 데가 없고 없어지고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위태위태할 거다. 네, 뭐 경제는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모르는 얘기 하려니까 굉장히 아 힘드네요. 힘들어. 경제 얘기 요 정도로 네네네. 하고 틀린 얘기 있으면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네. 전문가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그 박통의 그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정치적인 얘기 말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네. 하나가 아니고 그런 진실은 여기 진실은, 있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바로 잡아주시고 하여튼 네. 뭐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 격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베트남에 오면 안 되는 이유 뭔가요? 인프라죠. 인프라 그리고 시민 의식. 아주 문제 많습니다. 일단 인프라를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의 정의가 뭡니까? 인프라는 뭐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자죠. 그래서 뭡니까? 뭐 기반 환경 시설, 네. 여건 뭐 이런 거 그런 거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사는데 제가 생각해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이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먹을 거 있고 의식주. 잘 때 자면 되고 의식주. 추울 때 입을 거 있으면 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도 필요한 게 너무 많아졌죠. 많아졌죠. 스타벅스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맥도날드가 있어야 되고. 롯데리아 없어도 되는구나.
맥도날드는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아메리카노 파는 데가 꼭 있어야 되는 뭐 맞아, 이런 맞아.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먹는 것보다는 아플 때 기절해. 그렇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중요한데 먼저 일단은 뭐 그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건강과 관련된 거 일단 제가 아파봤지 않습니까 또. 베트남에서 아파봤어요. 서러워요. 서럽고 이게 한국과 비교를 해서 문제되는 거긴 한데 네. 맞죠? 한국과 문제를 되는데 그런 거 많아요. 되게 오진도 많고 여기 의료시설이 열악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비싸죠. 그렇죠. 허접한 데서 치료를 받는데 돈을 꽤 부수고 막 뭐 이런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서 물론 방글라데시에 나가 계신 분들보다는 낫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게 뭐 외국에 전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 베트남에 있고 베트남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네. 그래서 의료도 서비스도 별로고 비싸고 못 구하는 약도 많고 못 구하는 치료도 되고 뭐 이런 못하는 치료도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례가 하나 있는 게 네. 그 어르신 한 분이 이게 얼마 전에 한인병원학군이 개업을 했는데 물론 거기서 만든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걸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가 되게 잘 된대요. 병원이 잘 된 이유가 뭐냐? 그 아주머니 한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그 꽤 큰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네. V 뭐 병원, H 뭐 병원 뭐 그런 이런 데 데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뭐 몸이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봐. 그러면서 뭐 약 먹고 나면 쉰다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한국병원을 찾아간 거죠. 한국병원 찾아가가지고 검진을 받았더니만 종합검진을 받아보자. 뭐 피 빼고 이제 뭐 검사를 하면서 그래서 처음 약을 파는 줄 알았다는 거지 얘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피클백이니까 한국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서 약 먹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현지인한테 얘기한 건가요? 아니 한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한테? 네. 아. 근데 그 병원이 동네 의원 이런 데가 아니고 1차 검진을 했던 병원이 네. 그래도 꽤 대형 병원? 대형 베트남에 병원이네. 있는 대형 네. 그리고 또 저희 사수분께서 예전에 배탈이 나가지고 배가 너무 아프더래. 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또 꽤나 규모 있는 베트남 병원을 갔는데 뭐라더라? 맹장이라는 거야. 맹장을 배를 째래네. 배를 째서도 되는데 한인병원 하면 더 그렇지. 한인병원 말고 다른 병원 간 거야. 아. 좀 거기는 이제 프랑스 병원을 갔대. 베트남 병원 말고. 그러니까 맹장이 아니라 결석이었던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야? 배탈이 난 거야. 장염인데 네. 장염이 좀 심했는데 그거를 이제 위치가 좀 이런 데가 아팠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신장을 그 뭐 콩팥이 아니죠 뭐 멀쩡한 그 뭐지 맹장을 뗄 뻔했다. 그런 식의 오진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한국도 오진이 많은데 여기는 오죽하겠어. 그렇죠. 그나마 한국은 의료 기술이 진짜 많이 발달한 거죠. 한국은 오진이라기보다 과잉 진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오진도 종종 있죠. 오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어쨌든 방송 듣는 우리 그 친구 제 불알 친구 하나도 예전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 고3 때. 왜? 고3 때 몸이 너무 아파서 네. 병원을 갔는데 고3 스트레스라는 거야. 고3 스트레스래. 그래 고3 스트레스인가 하는데 다음날에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야. 40도까지 올라가서 38도 40도 내가 안 죽겠는 거야. 또 다른 병원을 가니까 또 고3 스트레스래. 그걸 한 3군데 정도 동네 의원을 다니면서 큰 병원을 못 가는 게 고3이라서 그래가 한 4, 5일 그렇게 앓다가 큰 병원을 가니까 아유 뭐 의사가 난리도 아니더래. 왜요? 왜 지금 왔냐면서 뭐였어 병명이? 폐렴인데 폐렴? 뭐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친구가 그래서 여름 방학 내내 그냥 병원에만 입원을 하고 편입에서는 좀 좋은 대학교 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때 막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수시를 막 내버리고 이랬거든요. 여기는 아프면 고민이 많습니다. 맞아요. 한인병원에 가야 되나? 뭐 가야죠. 갈 수밖에 없으니까. 현지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은 약을 무지 많이 줘요. 한국에서는 한두 알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한 끼 먹고 먹어야 되는 게 7알 이렇게까지 됩니다. 불로초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약값이 비싸진 않는데 근데 이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굉장히 의심갈 정도로 맞아요. 자주 아프시는 분들은 베트남에 오시면은 힘들 수가 있어요. 상비약 같은 경우는 좀 구비하시면 좋은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아플 때마다 한국 갈 수도 없고. 그렇지.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 네. 그건 좀 염두에 두시라. 큰 병원, 큰 수술, 뭐 큰 붙는 거는 다 그냥 한국 가야 되고 또뭐 작은 병 같은 경우는 여기다 병을 키울 수도 있다. 그런 게 또 문제가 있죠. 의료 인프라는 뭐. 두 번째가 또 뭐죠? 교통 이런 것도. 교통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위생. 위생. 그런 거 깨끗한 거 하는 거 뭐라고 하죠? 그런 병 같은 거를 결벽. 결벽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면은 갈 데가 없어요. 없어. 진짜로 대부분의 식당이나 물론 뭐 고급진 식당도 많이 있고 한식당 가시면 괜찮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식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막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맞아.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거주지도 주거지도 비싸.
비싸죠. 이건 뭐 좀 한국 사람이 잘못하는 거긴 한데. 한국 사람이 올려놓은 것도 굉장히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예. 어쨌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주거 비용이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네. 태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엄청 싸요, 태국은. 진짜 싸더라고요. 태국은 30만 원 주면 거의 호텔 같은 집을 사는데. 맞습니다. 맞아. 진짜 맞습니다. 20만 원 주고 우리 집보다 한 3배쯤 넓고 수영장 있고. 오, 맞아. 경비 그렇습니다. 다 있고 헬스장 있는 데를 그랬었는데 네. 베트남 아직까지 그렇지 못해요. 엄청 비쌉니다 이게 진짜. 집값이 살만하다 싶으면 물론 뭐 서울이 되면은 또 아니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좀 서울,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싼 건 어쩔 비싼 수가 없다. 나라. 뭐 있을까? 또 도로 교통 같은 경우는 또 대중교통이 엉망이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버스 정류장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위치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 한국처럼. 그렇기도 하고 또 지하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택시비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는 기본적으로 택시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택시를 타시면은 계속 타시다 보면 돈이 또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죠. 나가요. 그리고 다쳐도 뭐 보험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도망가더라고 애들이. 도망가요? 도망가요. 딱 길에서 택시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더라고. 쳐다보니까 택시 기사가 한 30m 주면 멈추더라고요. 뭐 내가 급하게 제스처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래 가니까 다시 도망가. 이제 손님 태우는 자리니까 거기 이제 팔이 안 닿잖아. 사람 머리가 이렇게 나오더니만 백미러를 맞추더니만 도망가더라고. 아하. 아주 쓰레기 같은 새끼들 많습니다. 하여튼 오시면 일단은 교통이 애매하기 때문에 매번 택시를 타시는 것도 쉽지도 않고 많이 막히고 또 또 음식들이 생각만큼 건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탄수화물이 많이 나요 이게 음식이. 살이 쪄요. 그렇기도 하고 살이 쪄. 그리고 뭐 운동 MSG를 마음껏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저는 뭐 그게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뭐 있죠? 그리고 뭐 운동이라든지 뭐 취미생활 같은 경우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고요. 한국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분명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할 것, 갈 것, 놀 것, 볼 것 맞아. 굉장히 그런 빈곤에 시달리고 있죠. 맞죠. 또 다른 거 뭐 있을까 인프라가. 나랑 재미가 없다 도시가 일단 하노이 쪽은.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사실이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새로운 액티비티를 찾으시는 분들은 네. 오면 굉장히 안 되는 그렇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 인프라 어떤 것 더 있을까요? 없죠? 인프라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인프라가 정리하자면 전부 다 엉망이다. 엉망이다까지는 아니고 지금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 있다. 네. 뭐 경제랑도 이어지는 건데 지하철이 아직까지도 막 못 지어지는 이유가 그렇게 먹고 있대. 지하철이 여기 꽤 됐잖아요 이제 공사가. 베트남 사람들도 인정을 하더라고. 그렇죠. 열심히 지금 올리고 있죠. 네. 열심히 해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한대. 그런가요? 세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 하나 단속을 못하는데 세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 지하철이 3년 4년 동안 지금 지지부진하죠 이게. 다시 정리를 하면 깨끗한 곳에 사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다 갖춰진 상태에서 문화를 누리고 사셔야 되는 분들은 오시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오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쳐야 라이프. 베트남어로 꺽섬. 먹거섬. 뭐 그런 거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베트남에 오셨던 많은 주변 분들이 계십니다.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꿈과 희망을 찾아서 오셨다가 꿈과 희망은 있는 것 같은데 배우자가 없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 편에 제가 방송에서도 좀 댓글 읽어드리지 좀 길게 얘기했고 뭐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현지에서 짝을 찾는 건 상관이 없긴 한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쉽지가 않은데 그 생판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일단 뭐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국 남자 수가 한국 여자 수보다는 훨씬 많죠?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95대5. 아니 그건 좀 너무했다. 90대5. 7대 3? 10대 3 이상 아닌가? 7대 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한국 여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남자 입장에서는 베트남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한국 여자 입장에서는 한국 남자를 고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남자들은 또 베트남 사람 만나는 사람이 많아.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한국 여자분들이 좀 더 초이스 할 수 있는 선택폭이 넓지 않을까? 넓긴 한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홍수에 마신 거 아. 없다. 남자는 많은데 고르려고 보면은 뭐 쓸만한 놈이 부자가 없다. 있든가 쓸만한 놈이 아니면은 없다. 뭐 이렇게 하자가 사람 있다. 자체가 하자가 있든가. 그래서 뭐 남자들은 어떻게든 대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베트남 현지 여자분들을 만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연애가 남자를 찾지 못해서 서른, 서른둘, 서른셋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민감한 주제에 대한 말을 아끼시네. 말을 아껴야 돼.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생각을 입으로 뱉으세요. 내가 방송에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오시려면은 찾아서 오시면 굉장히 베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좀 연애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뭐랄까 한국 사람이랑 베트남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그렇고 그 뭐랄까 나중에 자녀를 키우는 문제랄까 뭐 그 육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베트남 사람이랑 결혼한 한국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거 좀 많이 겪더라고요 보니까. 얘가 한국말을 못한대 5살을 키우는데 그러면서 얘는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 되는 거지 이제 자기는 한국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데.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빨리 배운대요 그런 걸.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더라도 어린애들을 베트남 유치원에 보내면 한국말을 막 어설프게 한대. 그럴 수가 1, 2, 3, 4로 읽는 게 아니라 오타이바로 읽는다는 거야.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삶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이 오시면은 한인 학교가 있긴 있습니다. 있죠. 하지만 한인 학교는 입학 정원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네. 물론 뭐 마음 같아서야 국제학교 보내고 싶지만 경비 국제학교는 문제가. 뭐 1년에 기본적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학비가 감당이 안 되고 그렇죠. 또 현지 학교에 보내자니 언어와 이 문화와 사상의 교육 문제가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뭐랄까 또 한국 분들끼리 만나도 문제인 게 본사 복귀하라면 어떡할 거야. 뭐 하면 본사 복귀 시키면 예를 들면 그렇죠. 그냥 주재원들끼리 좀 그런 것도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암묵적으로 다른 회사 주재원 남녀간에 안 만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한 명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남자가 그 이제 뭐 직업을 포기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여자가 직업을 포기하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여기 나오실 분 정도들 좀 되면은 뭔가 회사 생활에 뜻도 있고 꿈이 있으니까 오신 분들인데 복귀가 돼버리면 이제 또 사랑한 사이가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도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머지 또 뭐 있을까요 또? 사회가 좁죠. 좁아요. 네. 엄청 좁아. 그래서 상상 이상으로 한국 사회가 여기가 뭐 몇만 명이라고 하지만 몰려 있는 곳이 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한 다리 건너면 모든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바닥이 이제 나쁜 소문이 한번 돌거나 뭔가 문제 생기면은 굉장히 힘들다. 그렇죠. 뭐 다른 외국에 계신 분들 똑같이 느끼는 문제일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숫자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애매한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서로 신경을 안 쓴대.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1000명, 2000명 되면은 예를 들면 말이죠. 뭐랄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죠. 으쌰으쌰가 되는데 베트남은 약간 뭐랄까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시기와 질투, 음모와 정치가 난무하는 막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식당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여기 뭐 우리 그냥 군대 주적은 간부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네. 식당 사장들 주적은 식당 사장들이라고. 그렇죠. 경쟁사인데 그게 정당한 경쟁이 아니고 판은 좁다 보니까 소위 말로 그 나쁜 삐라 막 이런 거라서 매기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사회가 좁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뭐랄까 사람의 상처받기 쉬운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뭐 저나 그렇고 엄사장도 그렇고 우리는 좀 뭐랄까 좀 운이 좋은 경우인데 여기에서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진짜 좀 마음을 터놓고 쉽게 좀 재밌게 맥주 한잔 먹으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뭐 엮이는 사람들은 다 어디 일적으로 엮이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뭐 어떻게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생년 보는 사람들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죠. 사람을 사귀는 게 네.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 또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그렇죠. 것들도 네. 어려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친구만큼 막 생각도 그렇죠. 알 친구가 없잖아. 야, 없는 알 사람은- 친구랑 같이 나오면 좋지. 네. 사실 저도 뭐 밖에서 따로 만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는 없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뭐 같은 학원을 같이 뭐 말을 배우거나 같이 일을 하면서 사귀게 된 사람들 몇 명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어디 다른 액티비티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인간관계가 되게 넓거나 좀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 그 정도? 또 뭐 있을까 따라. 승진이나 우리의 미래. 아까도 말씀드린 거 아까 그 직업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은 뭐 있어요. 지금 여기 와서 공장이나 자기 사업을 되게 크게 키우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죠.
그 되게 10년 전에 초창기에 오셔가지고 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뭐 열심히 하시고 똑똑하게 머리 쓰셔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 일반적인 직장인 커리어라든지 일반적인 사업 모델을 해가지고 정점을 찍으신 분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신문에 나오시고 그렇죠. 이를테면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 같아요. 그 이불 받으셔가지고 여기 상장하신 사장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계시긴 한데 일반적인 저희가 살아오는 커리어 패스 따라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너무 많아 지금. 그렇죠. 사례가 없죠.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다 현지화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태고 자, 그렇다 보니까 저희의 미래에 보장된 자리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사업이나 장사라 뭐 기타 자기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너무 변수가 많아요. 베트남이 워낙 빨리 바뀌고 이 친구도 똑똑한 게 많다 보니까 조금만 되겠다 싶은 건 다 흡수를 해버리고 여기에 뭐 저희가 또 결국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모를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깊은 풍습이나 마음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와서 사업이나 일을 준비하시다가 또 뭐 피를 보거나 저희가 10년을 살지만도 좀 불안한 게 있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 일단 언어가 정복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요인이라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문화적 요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한국에 퇴근하면은 결국은 또 한국 문화, 한국 예능, 한국 영화,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 보면 살 거기 때문에 언어가 정복이 안 되고 이 나라 문화에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또 뭐 있죠? 문화나 언어 또 그런 것도 많았죠. 사업이나 장사 같은 경우도 워낙 정권이 한국이랑 정치가 다르고 뭐랄까 그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갑작스러운 변동성에 의해서 좀 뭐 피해를 보진 않나 뭐 그런 것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있죠? 그 나머지는 또 뭐 이 정도로 예, 뭐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랄까 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뭐 그 배우자감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 네. 그리고 여기 와서 연애를 하는 것도 제약이 많다. 두 번째가 뭐 있었죠? 외롭다. 외롭다. 사람을 사귀기가 쉽지가 않고 아. 믿을 만한 사람, 네. 진짜로 마음을 터놓고 맥주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세 번째가 또 뭐 있죠? 미래가 불투명하다. 투명하다. 그리고 뭐 이런 학교 문제, 교육 문제가 맞아. 상당히 쉽지가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에 오면 안 되는 5번째 이유. 기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뭐 그냥 중간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기타 할 게 없네. 한국이 좋다. 그렇죠. 제너럴하게 그냥 각각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베트남 온다고 하면 추천합니까? 반대합니까? 아니면 뭐 조건부 찬성을 합니까? 글쎄요. 베트남에 아까 제가 뭘 큰일을 하겠다고 주위에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안 해봤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전반적으로는 추천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조건이 붙는 게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뭔가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전형적으로 공무원 스타일인 사람들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맞아요. 그냥 뭔가 새로운 것들,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그냥 만들어서 해결해 나아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는 좀 안정적인 삶, 뭐 베트남에 온다고 해서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개척 정신이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좀 비추하는 느낌이고요. 맞아.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죠. 이게 프로틴 정신? 프론티어. 프론티어 정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진짜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10년, 15년씩 사신 분들도 똑같은 말씀 하시고요. 베트남에 대해서. 그렇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항상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뭘 할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헬스장 1년 끊기가 무서웠었어요. 그리고 물건 사놓는 게 싫은 거예요. 맞아. 이유가 별게 없는데 한국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괜히 짐 사놨다가 들어가기 힘들어지니까 싫었던 거고, 헬스장 1년 끊기 힘들었던 거는 내가 여기 헬스장 끊고 6개월에 한국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아요. 불안정성 속에 있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뭐 마음 자체는 지금도 베트남에 쭉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사실 이게 좀 미주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 있었으면은 좀 이런 느낌이 덜했을 것 같긴 해.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좀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마음속에 그 꿈과 희망은 있지만 그 터지지 않길 바라는 폭탄 하나씩은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게 있다. 저희가 오늘 정주행 중위원님을 위한 헌정 방송을 준비하니만큼 정주행 중위원님께 또 한마디 또 말씀을 한번 해주실래요?
이치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 야구 선수. 이치로 한 얘기가 있죠. 막 나 노모 히데요였을까요? 막 이게 노모 아니면 이치로인데 일본 야구 선수인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 예전에. 이 노모로 기억해요. 제가 그 사람이 야구 선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야구 선수 한 명이 나이를 먹고는 이제 뭐 그 멕시코 독립리그인가 이제 이런 데를 간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메이저리그에서 정점에 찍다 노모일 거야 아마 이 사람이. 그래. 일본 기자들이 물었다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 나이 먹고 추하게 그런 짓 하지 말고 은퇴는 하라.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너 돈 벌만큼 벌었고 뭐 가가지고 어디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 가서 고생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다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남의 꿈을 비우는 거는 소시민들이라는 뜻이다. 저는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꿈을 비울 생각은 없고 뭐 저는 항상 꿈을 응원드리는 편이지만 그래서 저희도 좀 책임감을 좀 가져야겠더라고요 항상. 왜냐면은 저희의 말실수라든지 뭔가 잘못된 거 하나 때문에 남의 꿈이 좀 잘못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베트남 오셔가지고 신중하게 둘러보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보시고. 왜냐면은 이건 좀 정부가 잘못하는 것 같아. 나 지금 정부 옛날 정부에서 두 정부를 욕하고 싶어. 어떤 부분이죠? 취업이 안 되니까 여기에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 부분 좀 있죠. 그러니까 뭐 그게 좋아요. 어차피 대한민국이 지금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수출 기반 산업이고 이런저런 일이 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고 취업이 안 되는 거 맞아. 힘든 거 맞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거 생각하는 게 남의 꿈을 비우는 소시민들 같아. 있는 놈들이 아이씨 애들이 지금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면 뭐 모르잖아요. 우리 고3 때 제가 그랬다는 애들 뭐 공대 가면 좋다고 친구가 공대를 가라고 한 것처럼. 공대 가면 좋으니까. 좋았어요. 그래도 그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변동할 여지가 있죠. 근데 직업이라든지 이제 뭔가 사회생활에 첫 발을 들이는 거는 바뀌고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그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너무 쉽게 책임하게 떠미는 게 아닌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지. 가면은 베트남에 가면은 진짜 무슨 뭐 미녀들이 다 있고 결혼은 다 하고 취업 다 하고 사업 다 성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부작용과 그 사이드 이펙트를 우리는 계산을 하고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는 저희가 좀 방송을 하는 것도 그런 일종의 의무감은 아니지만 좀 뭔가 혹시라도 방송 듣게 분이 있다면은 좀 그분들의 삶과 꿈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꿈, 원대한 희망을 품고 오시는 것들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와 보시면 결국은 또 삶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또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언어와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과 장애물들이 많아. 장애물들과 겪어 나가야 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좋은 생각만 품고 오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똑같이 존재하는 어려운 사회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저는 뭐 말씀은 방송 내내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다시 기회가 되면 올 것 같아요. 3년 4년 전 돌아가서 비트코인 사고. 그렇죠. 비트코인 사놓고 와야죠. 사놓고 와야지 근데. 편의점 알바를 한 6개월 해서 비트코인 사놓고 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또 뭐 꿈을 응원하는 방송 굿모닝 베트남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죠. 네. 베트남에 대해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나? 아니야. 훨씬 많이 할 수 있어. 훨씬 많이 할 수 있는데 저희 또 방송 수위가 있다 보니 또 사실 그렇게 나쁜 나라 아니에요. 한국이나 여기나 사랑해 다. 인생은 원래 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는 것이고. 그 옛날에 그 영화에 누구였죠 그 나온 그 황정민 씨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그 옛날에 그 그거 약간 뭐 그 총부살인업자 이런 걸로 나오면서 뭐 얘기를 하죠 그때. 인생은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과 꿈을 응원하는 방송. 굿모닝 맨날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하실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맨날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